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 할머니와 14살 손자의 숨겨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실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박순덕 할머니 70대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자 박준서 14살 중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은 8년 전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40년을 살아온 낡은 단독주택을 떠나 새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창고에서 발견된 한 통의 편지가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는 14년간 숨겨져 온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외도, 숨겨진 출생의 비밀, 그리고 가족들의 침묵까지. 과연 할머니와 손자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들의 관계는 깨지고 말까요? 아니면 더 단단해질까요?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나타난 생물학적 어머니. 그녀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서울 변두리의 한 주택가. 40년 된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이 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 70대 할머니 박순덕 씨가 살고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웠고 손자가 태어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4살 손자 준서와 단둘이 살고 있죠. 8년 전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이 가족을 덮쳤습니다. 산소를 다녀오던 아들 부부가 빗길에 미끄러져 큰 사고를 당했고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남겨진 것은 6살 어린아이와 60대 할머니뿐이었죠. 그날 이후 순덕 할머니는 어린 손자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슬픔을 삼키고 눈물을 감추고 손자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있었습니다. 준서도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큰 집을 관리하기엔 할머니의 나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계단도 힘들고 난방비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준서가 학교 가기에 너무 멀었죠. 그래서 신도시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란다. 부동산 아줌마가 오늘 서류 가져온다고 했어. 이 집에서 떠나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제가 태어나서 쭉 살았던 곳인데. 할미도 마찬가지란다.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합니다. 아들의 기억이 떠오른 것이죠. 이 거실에서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가던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결혼식을 치르던 날. 모든 순간이 이 집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니? 이 큰 집 관리하기도 힘들고 새 아파트로 가면 너도 학교 가기 편할 거야. 할머니가 편하시면 저도 좋아요. 근데 정리할 게 진짜 많네요. 40년을 산 집이니까. 40년.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였을까요? 할머니는 창고 쪽을 가리킵니다. 아, 준서야. 내가 창고 좀 정리해 줄래? 할미는 허리가 아파서 높은 데 있는 건 못 내리겠더라. 네, 제가 할게요. 지금 바로 갈까요? 그래, 고맙다. 버릴 건 따로 모아두고 가져갈 건 박스에 담아라. 판단이 안 서면 할미한테 물어보고. 준서가 창고로 향할 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부동산 중개인 고은희 씨가 계약서를 가지고 온 것이죠. 할머니는 은희와 함께 거실 탁자에 앉아 서류를 펼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새 아파트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도 잘 되고 고맙습니다. 손자놈 학교 때문에도 그쪽이 낫더라고요. 준서 학생 중학생이죠? 공부 잘해요? 우리 손주가 착하고 영리해요. 부모 없이도 잘 커졌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시각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준서가 손전등을 켜고 들어갑니다. 오래된 가구들, 박스들, 낡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창고 특유의 묵은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와, 여기 진짜 오래된 것들 천지네. 준서는 선반 위에 박스들을 하나씩 내립니다. 낡은 사진 앨범이 나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고 있습니다. 아빠의 어린 시절 사진도 보입니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 준서는 잠시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아빠의 얼굴, 자신과 닮았습니다. 코와 입 모양이 특히 그렇습니다. 사진 속 아빠는 행복해 보입니다. 다시 정리를 계속합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먼지 쌓인 책들, 고장난 라디오, 녹슨 공구함.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분류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때 구석에 있는 낡은 가죽 가방이 눈에 띕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비교적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지? 할아버지 것 같은데. 가방 표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P, C, S,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 민호에게 라고 적힌 봉투가 눈에 띕니다. 민호, 아빠의 이름입니다. 아빠한테 쓴 편지. 준서는 잠시 망설입니다. 이것을 읽어도 되는 걸까? 이것은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적인 것이죠.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냅니다. 노랗게 바른 편지지.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준서는 손전등을 비추며 읽기 시작합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면 아마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빠가 너무 비겁한 것을 알아. 살아생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남기는 것이. 준서는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이상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15년 전 아빠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회사에서 일하던 여직원과 관계를 가졌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다. 준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가 키워주었지. 내 동생이자 내 아들인 그 아이를 내 어머니한테는 입양했다고 말하고. 민호야, 준서를 부탁한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편지가 준서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순간 창고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준서, 그것은 자기 이름입니다. 편지에 쓰인 그 아이가 자신이라는 말인가요? 할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아빠가 입양이라고 속이고. 준서는 벽에 기대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은 누구일까요? 이게 무슨... 저는 누구지?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편지를 집어듭니다.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빠의 잘못으로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복잡해진 것을 용서해다오. 하지만 그 아이만큼은 준서만큼은 지켜주길 바란다.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이 편지를 보여주거라. 아빠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아빠가... 편지가 끝납니다. 준서는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인지 10분인지
30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자신은 할머니의 친손자가 아닌 건가요?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었던 건가요? 엄마도 진짜 엄마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럼 자신의 진짜 엄마는 살아있는 건가요? 갑자기 지난 14년의 삶이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봐야 해. 준서는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편지와 가방을 들고 창고를 나옵니다. 거실로 향합니다. 그때 거실에서는 할머니와 은희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잔금은 이사 전날 받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그때 준서가 창고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옵니다. 손에 가방과 편지를 들고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습니다. 준서야. 정리는 다 했니? 할머니 이거. 왜 그러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이 가방 창고에서 찾았는데 안에 편지가. 할머니는 가방을 받아들고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봉투를 봅니다. 민호에게 라는 글씨. 이건 뭐야?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쓴 편지예요. 제가 읽어봤어요. 뭐? 내가 읽었다고? 은희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챕니다.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연락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은희가 서둘러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이제 거실에는 할머니와 준서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편지를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편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이런 편지를.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편지를 꽉 쥡니다. 준서는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오랜 침묵이 흐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립니다. 그 순간 준서의 머릿속에 8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빠와 엄마의 장례식. 6살이었던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울고 할머니가 자신을 꼭 안아주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 이후 할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밤새 울면서도 아침이면 웃는 얼굴로 아침밥을 차려주던 할머니, 학교 입학식에 함께 가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주시던 할머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은 진짜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 것도 사실입니다. 할머니, 사실이에요? 그 편지에 쓰인 게 다 사실이에요? 드디어 할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준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미안하다. 준서야, 할미가 말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멀리서 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8년 전 그날의 사고. 그리고 더 오래전 15년 전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8년 가을. 박민호, 박준서의 아버지는 회사에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통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아내 김유진과 6살 아들 준서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며 효도하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서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입양의 진짜 이유를. 그해 9월 민호의 아버지 박철수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투병 1년 만의 일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가족들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10월 어느 날 민호와 유진은 부모님 산소를 찾아갑니다. 순덕 할머니는 집에 남아 준서를 돌봅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저녁에 올 거야. 할아버지 산소 다녀오신대. 저도 가고 싶었는데. 다음에 가자.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민호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집니다.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합니다. 그 자리에서 민호와 유진, 두 사람 모두 사망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잃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들까지 잃는 그 고통을. 장례식장, 조문객들, 울음소리. 6살 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안 와요? 왜 다들 울어요? 준서야.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텅 빈 집, 아들의 방, 며느리의 옷장, 준서의 장난감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6살 손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11월 초,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립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습니다. 초췌한 얼굴, 눈가에 다크서클,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모습. 저 혹시 박철수 씨 댁이 맞으신가요? 누구신데요? 우리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순덕은 이상한 예감이 듭니다. 대체 무슨 일이세요? 누구시냐고요? 박민호 씨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민호를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 때문에 그 아이가. 여자는 거실에 있는 준서를 가리킵니다. 할머니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6살 준서. 저 아이가 저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박민호 씨가 저 아이를 입양한 게 아니에요. 저 아이는 박철수 씨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저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립니다. 벽을 짚어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제 이름은 정미연입니다. 15년 전 저는 박철수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어요. 정미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년 전 그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회사의 영업팀장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친절했습니다. 다른 남자 직원들이 여직원들을 함부로 대할 때 그는 항상 미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마셔주기도 했죠. 미연은 그런 박철수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혼자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결혼 반지도 끼지 않았고 가족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회식 후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대화를 나누다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분이 결혼하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이 3개월쯤 지났을 때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박철수 씨한테 말했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제야 고백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미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지우려고 했어요. 병원 예약까지 했어요. 하지만 병원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제 뱃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낳았다는 거군요. 우리 남편 아이를. 네, 박철수 씨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돈을 주겠다고,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건 다 대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잘못이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순덕 할머니는 귀를 막고 싶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계속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작고 예쁜 아들이었어요.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회사는 그만두고 작은 가게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돌봤어요. 그런데 왜 여기 온 거예요? 아이가 돌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3기였어요.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미연은 자신의 머리를 만집니다. 지금은 다시 자랐지만 그때의 고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혼자 아기 돌보면서 병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항암 치료 받고 나면 토하고 어지럽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는 울고 밥은 먹여야 하고. 그래서 박철수한테 연락한 거군요. 네, 울면서 전화했어요. 도와달라고. 제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고. 박철수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호를 데려왔죠. 박철수 씨가 아들분을 데려오셨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착해 보였어요. 아이를 안아보시더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호한테 아이를 넘긴 거군요. 민호 씨 부부는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하셨어요. 몇 년을 노력했지만 안 됐다고, 저 아이를 진짜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순덕 할머니는 그제야 이해가 됩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입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남편의 숨겨진 아이였던 것입니다. 박철수 씨가 당신께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알면 너무 힘들어 하실 거라고, 그냥 입양한 아이로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8년 동안 속인 거군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어머님, 하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박민호 씨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 아이가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가.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미연은 울면서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남편의 배신, 아들의 거짓말, 며느리의 침묵.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때 어린 준서가 다가옵니다. 무서워하며 할머니를 꼭 껴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왜 울어요? 아니야, 할미는 괜찮아. 우리 준서,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는 준서를 꼭 안습니다. 이 아이, 남편의 잘못으로 태어난 아이.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아이. 그날 밤 할머니는 결정합니다. 이 비밀을 가슴에 묻기로. 준서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튿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보며 어떻게 준서에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준서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준서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번 준서의 방문 쪽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이 얘기를 어떻게 해. 드디어 방문이 열립니다. 준서가 나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학교 가는 것도 포기한 듯 편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준서야, 밥 먹어야지. 할미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학교는? 안 갈래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할머니는 식탁에 밥과 국을 차려놓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할머니, 사실이에요? 그 편지에 쓰인 게 다 사실이에요? 앉아라, 준서야. 할미가 다 얘기해 줄게. 준서가 망설이다가 할머니 맞은편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래, 사실이란다. 내가 읽은 게 다 사실이야. 그럼 저는 정말 할머니 손자가 아니에요? 아니야. 넌 내 손주야. 지금도 앞으로도.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편지에는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그 아이를 저를 아빠가 데려왔다고. 그건 그 일은 할미도 한참 뒤에 알았단다.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는 언제 알았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다른 아이라는 걸 언제요? 8년 전 너희 아빠 엄마가 세상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 할머니는 8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정미연이 찾아왔던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던 그날. 그럼 8년 동안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말 안 해주신 거예요? 준서야, 그때 너는 너무 어렸어. 부모님 잃고 너무 힘들어했잖니. 매일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런 내게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없었어. 그래도 말해줬어야죠. 제가 누군지, 제 부모가 누군지. 할미도 혼란스러웠어. 너희 할아버지한테 배신당한 것도, 민호가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할머니 혼자만 힘드셨어요? 저는요? 저는 14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산 거잖아요. 준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14년간 쌓인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이 분노로 폭발합니다. 준서야, 진정해. 할머니도 거짓말쟁이에요.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다들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 너희 아빠는 널 사랑했어. 진짜 아들처럼. 사랑? 거짓말로 감춘 게 사랑이에요? 제 정체를 숨긴 게 사랑이에요? 그건 다 널 지키려고. 저를 지키려고요? 아니면 할머니 자신을 지키려고요? 할머니도 창피했던 거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생긴 손자라는 게. 순덕은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준서의 말이 가슴에 꽂힙니다. 준서야, 어떻게 할미한테 그런 말을. 저 방에 있을게요. 준서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칩니다. 할머니는 홀로 남아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8년 동안 숨겨온 비밀. 준서를 지키기 위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감춰온 진실.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남편, 아들 내외, 그리고 갓 태어난 준서. 모두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당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 갇혀 지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준서는 방에서 노트북을 켭니다. 검색창에 입양, 생물학적 부모 찾기, 출생의 비밀 같은 단어들을 입력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입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남도 아니니까요. 할아버지의 아이. 그것이 자신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인 걸까요?
아빠는 자신의 형인 걸까요? 할머니는 할머니인 동시에 계모인 걸까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정체성이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누구지? 박준서는 누구지? 그때 스마트폰에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야, 준서야, 오늘 학교 왜 안 왔어? 아파? 내일 PC방 갈래? 요즘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준서는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쓰려다 지웁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을. 대신 준서는 다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냅니다. 여러 번 읽어도 새롭습니다. 아니, 읽을 때마다 다른 감정이 듭니다. 민호야, 이 아이를 부탁한다. 내 동생이자 내 아들인 이 아이를 아빠는 큰 죄를 지었다. 내 엄마한테도 이 아이 엄마한테도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죄가 없다. 준서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도 괴로워했겠구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아빠도 힘들었겠구나. 아버지의 실수를 감싸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모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걸까요? 하지만 그래도 진실을 숨긴 것은 맞습니다. 8년 동안이나 밤이 깊어갑니다. 준서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엄마 아빠 거기 계세요? 왜 말해주지 않고 가신 거예요? 밤 10시 준서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준서야, 할미 들어가도 되니? 대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문을 엽니다.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준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전에 이거라도 마셔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니. 고맙습니다. 준서야, 할미가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아니요, 제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가 창피해서 그랬다고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괜찮아. 할미가 이해해. 넌 지금 혼란스러울 거야.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일 거야.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박준서가 맞나요?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요? 넌 박준서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아이야.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진짜 손자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의 다른 아이잖아요. 아니야. 넌 내 손주야. 피가 조금 복잡할 뿐이지. 넌 내 손자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준서가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복잡한 사람이었어. 때론 다정했고, 때론 무뚝뚝했고, 술을 좋아했지. 그게 문제였어. 술 먹고 실수를 많이 했거든. 할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랬을 거야. 나름대로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한 사람만 향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그게 할미한텐 아팠지. 그 여자 제 친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8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못 봤어.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쫓아냈거든. 하지만 눈빛만큼은 기억나.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했어. 할머니, 저 그 사람 찾고 싶어요. 준서야.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제 뿌리가 뭔지, 그래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준서가 생모를 찾고 싶어 할 것을.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내 권리야. 화 안 나세요? 화나? 아니야. 무섭긴 해. 내가 할미 곁을 떠날까봐, 그 사람한테 가버릴까봐 하지만 내 마음도 이해해.
넌 알 권리가 있어. 할머니를 떠나지 않을게요. 절대로. 약속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고맙다. 우리 손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냅니다. 8년 전 그날 정미연이 남기고 간 연락처를 적어둔 수첩입니다. 버려야 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네, 할머니. 8년 전 그 사람이 연락처를 남기고 갔었어. 할미가 버리지 않고 여기 적어뒀더라. 진짜요? 이름은 정미연. 그때 주소는 인천이었어. 지금도 거기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는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준서야, 약속해. 할미 몰래 혼자 찾아가거나 하지 마. 뭐라든 할미한테 얘기하고 같이 하자. 알았지?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뭘 알게 되든 누굴 만나든 넌 언제나 할미 손주야. 그것만은 잊지 마.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준서는 수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앉아 전화번호를 바라봅니다. 단순한 숫자 11개. 하지만 그 너머에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15년간 만나지 못한 생물학적 어머니가 있습니다. 준서는 스마트폰을 듭니다. 번호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 준서예요. 라고. 제 엄마 맞으세요. 라고. 한참을 고민하다 준서는 통화 대신 문자를 보내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서입니다. 8년 전 박민호의 아들로 알려진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문자가 발송됩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납니다. 답장이 없습니다. 준서는 초조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20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립니다. 문자가 아닌 전화입니다. 화면에 뜬 번호, 정미연의 번호입니다. 준서는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준서야, 정말 너니? 네, 저 박준서입니다. 오, 세상에,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니? 저기 저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가 좋니? 내가 지금이라도 갈게. 아니요, 저희가 갈게요. 할머니랑 같이 주말에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토요일 오후는 어떠니?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인천에 햇살 식당 일하고 있어. 거기서 만나자. 내가 위치 보낼게. 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준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연락해줘서. 전화가 끊어집니다. 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토요일, 3일 후, 자신의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15년 만에. 긴장되고 두렵고 동시에 기대됩니다. 준서는 거실로 나가 할머니께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할미도 같이 갈게. 네, 같이 가요, 할머니. 할머니와 준서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두 사람 모두 불안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이제 토요일만 기다리면 됩니다. 진실과의 온전한 대면이 이루어질 날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순덕 할머니와 준서는 인천행 전철을 탑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습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준서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을 벗어나 인천으로 들어갑니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이 지나갑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정미연을 1시간 정도 지나 인천에 도착합니다. 택시를 타고 햇살 식당으로 향합니다. 여기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택가 골목. 한적한 거리에 작은 식당 하나가 보입니다. 햇살 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순덕과 준서는 식당 앞에 나란히 섭니다. 두 사람 모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준비됐니?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요? 할미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어쩌겠니?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 준서가 문을 엽니다. 식당 안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구석자리에 40대 후반의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정미연입니다. 8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여인 얼굴, 그리고 불안한 눈빛. 미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순덕과 준서를 봅니다. 순간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벌떡 일어섭니다. 준서구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컸네. 정말 이렇게 컸어. 미연은 준서를 향해 다가가려다 멈춥니다. 순덕 할머니를 봅니다. 어머님 찾아뵙게 되어. 앉으시죠. 세 사람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습니다. 식당 주인이 물을 가져다 놓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요? 미연은 준서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들. 태어났을 때는 작은 아기였는데 이제는 자기 키만큼 큰 중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박철수 씨를 닮았구나. 눈매가 코도. 어떻게 나를 찾았니? 박민호 씨가 내 아버님이 말씀하셨니? 아들은 8년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뭐라고요? 박민호 씨가? 며느리랑 같이요. 산소 다녀오다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미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박민호. 자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 그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럼 어떻게 나를.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쓴 편지를 찾았어요. 이사 준비하다가 거기 다 쓰여 있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가. 편지를 박철수 씨가 편지를 남기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아이가 자기 뿌리를 알고 싶다고 해서. 미연은 준서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15년간 준비한 말이 있었지만 막상 아들 앞에 앉으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물어봐. 내가 아는 건 다 말해줄게. 왜 절 버렸어요? 미연은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버린 게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살리려고 한 거였어. 무슨 뜻이에요? 들어줄래? 내 이야기를 15년 전 이야기를. 미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년 전 그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박철수는 그 회사의 영업팀장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친절했고 배려심이 있었고 미연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었습니다. 미연은 점점 박철수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혼자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박철수 씨는 결혼 반지를 끼지 않으셨어요. 가족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관계를 가진 거군요.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고 둘만 남게 되었고 그날 밤 관계를 가졌습니다. 3개월 후 미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박철수에게 말했더니 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고백했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다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그래서 낳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지우려고 했어요. 병원 예약까지 했어요. 하지만 병원 앞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내 뱃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나 싶어서요. 박철수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주겠다고. 하지만 미연은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왔고 2009년 가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태어났어. 작고 예쁜 아들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어. 그런데 왜? 내가 돌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가슴에 멍울이 만져졌어.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3기라고 하더라. 유방암 3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토하고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돌진한 아기를 돌보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 받고 나면 하루 종일 토하고 어지럽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는 울고 밥은 먹여야 하고 기저귀는 갈아야 하고 힘드셨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 고아원에 가나 혼자 남겨지나. 미연은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도와달라고. 자신이 죽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고. 박철수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호를 데려왔죠. 박민호 씨를 처음 봤어요. 착해 보였어요. 너를 안아보더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민호 씨 부부는 아이를 못 가진다고 하셨어요. 너를 진짜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넘겨드렸어요. 미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내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항암 치료가 잘 됐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미 입양은 끝난 상태였고 그동안 저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미칠 것 같았어. 내 사진 한 장 없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른 채 밤마다 울었어. 내가 무슨 엄마냐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엄마라고 불리냐고. 식당 안이 미연의 울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미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8년 전 박민호 씨 사고 소식 듣고 찾아갔어요.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쫓아냈죠. 이해해요. 그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들을 잃으셨는데 제가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준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습니다. 할머니도 힘들었고 미연도 힘들었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준서는 미연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낳아준 여자, 생물학적 어머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항암 치료는 다 끝나신 거예요? 응. 완치 판정 받은 지 10년 넘었어. 이제는 괜찮아. 그동안 뭐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어. 식당에서도 일하고, 가게에서도 일하고, 지금은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해. 재혼은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었어. 널 버린 죄책감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순덕 할머니가 입을 엽니다.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어머님, 솔직히 미워했어요. 8년 동안 당신이, 당신과 우리 남편이
이 모든 상황이. 하지만 오늘 얘기 들으니 당신도 힘드셨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뭐 하실 건가요? 준서를 찾겠다고, 엄마 노릇하시겠다고? 미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자격 없어요. 준서한테 진짜 엄마는 어머님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김유진 씨이고요. 저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사람일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저는 그냥 준서가 잘 자랐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건강한지, 행복한지, 그것만 알면 돼요. 준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입을 엽니다. 전화해도 돼요? 가끔요. 아주 가끔 통화해도 될까요? 진짜? 정말 그래도 돼? 네, 가끔요. 안부 전화 정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준서야, 내 마음이 그렇다면 할미는 괜찮아. 할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알아, 우리 손주.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린 분위기입니다. 식당 주인이 다가와 주문을 받습니다. 세 사람은 간단한 식사를 주문합니다.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처음보다는 편안합니다. 그나저나 이사 간다고 했지? 어디로? 신도시 아파트요. 다음 주에요. 새 출발이구나. 잘 됐다. 학교도 가깝고 편할 거야. 정미연 씨도 행복하세요. 이제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준서가 이렇게 잘 컸잖아요. 네,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식당을 나섭니다. 밖은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만나 뵙게 되어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연락해도 될까? 네. 연락하세요. 미연이 손을 흔들며 떠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준서와 할머니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준서야, 괜찮니? 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네.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할머니와 준서는 손을 잡고 전철역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시작.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3개월이 흐릅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서는 새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미연에게 전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연 이모. 준서가 그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엄마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닌 자신의 삶에 새롭게 들어온 어른.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할머니가 제안합니다. 미연을 집으로 초대하자고. 준서야, 이번 추석에 미연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어떨까? 진짜요? 할머니가? 그래. 그분도 혼자 명절 보내시겠지. 우리랑 같이 지내면 좋잖아. 네. 좋아요. 추석 당일. 미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옵니다. 8년 전 그날과 달리 이번에는 환영받으며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식탁에는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송편, 전, 잡채, 갈비찜. 세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처음 인천에서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시간 나실 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요. 준서가 나중에 미연 씨 집에 놀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해주셔야죠. 할머니, 저 이모네 가도 돼요? 당연하지. 방학 때 한번 놀러 가봐.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솔직히 미연 씨가 준서를 데려갈까봐, 할미한테서 빼앗아 갈까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셋 다 준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더라고요.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계시고 이모도 생기고 제겐 두 분 다 소중해요. 고마워, 준서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준서와 할머니는 발코니에 나란히 섭니다. 야경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람을 피우셨을까요? 할미도 오래 생각해 봤어. 화도 많이 냈고 원망도 했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 이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너희 할아버지도 외로웠을 거야. 실수했지. 큰 실수.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니. 그렇네요. 인생이란 게 참 복잡해. 나쁜 일에서 좋은 게 나오기도 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것 같아. 할머니는 이제 할아버지를 용서하셨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미워하진 않아. 그분이 없었으면 준서도 없었을 테니까. 할머니 대단하세요.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 1년이 흐릅니다. 준서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올랐고 친구 관계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밝아졌습니다. 정미연은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순떡 할머니는 여전히 준서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준서가 교복을 입고 나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오늘 시험이라며? 네. 걱정 마세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끝나고 미연 이모네 가는 거 맞지? 네. 저녁에 같이 영화 보기로 했어요. 잘 다녀와. 준서가 나가려다 멈춰섭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 뺨에 뽀뽀합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할미도 사랑해, 우리 손주. 준서가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할머니는 창밖으로 등교하는 준서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당신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손주 잘 컸죠? 착하고 밝게 자랐어요. 잠시 침묵. 당신이 저지른 일 할미는 이제 다 용서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 준서도 없었을 테니까.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할머니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옛날 가족 사진, 부모님과 어린 준서, 그리고 최근에 찍은 순덕, 준서, 미연의 사진까지. 우리 다 잘 살고 있어요. 복잡하지만 행복해요. 그날 저녁, 준서는 미연과 함께 영화를 봅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험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수학이 좀 어려웠지만.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거야? 할머니 근처로 가려고요. 멀리 가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효자네. 할머니 복 많으시겠다. 이모는 요즘 어때요? 카페 일은? 좋아. 사장님도 좋으시고 손님들도 친절하고 많이 행복해졌어. 다행이에요.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연락해주고 만나주고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나를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큰 거야. 준서는 미연을 바라봅니다. 자신을 낳아준 여자.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아닌 이모로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모, 저 말이에요. 응?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 속하는지, 그랬겠지.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저는 박준서예요. 할머니의 손자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아들이고, 이모의 조카이고, 그리고 저 자신이에요. 그래, 맞아.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요. 정말 멋진 말이다, 준서야.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눕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서.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십니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이모는? 잘 계세요. 안부 전하래요. 그래. 우유 마실래? 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 우유를 데웁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70대의 할머니. 허리가 굽었고 머리는 새하얗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해 우유를 데워주시는 분. 준서는 일어나 할머니를 뒤에서 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요. 할미도 사랑한다. 우리 손주. 내가 있어서 할미가 사는 거란다. 그날 밤 준서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 미연 이모를 만났다.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 이모는 많이 밝아졌다. 나도 그렇고 1년 전 할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누군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나는 박준서다. 복잡한 가족관계를 가진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는 14살 중학생. 할머니가 계시고 미연 이모가 계시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이 계신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혈연이나 입양, 혼인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70대 할머니 박순덕.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고 그 배신으로 태어난 손자를 키우게 되고 아들 부부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위해 사랑으로 버텼습니다. 14살 박준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났지만 할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정미연. 15년 전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습니다. 암과 싸우며 아이를 포기해야 했고 그 죄책감으로 1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다시 만났고 엄마가 아닌 이모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할머니는 준서의 계조모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할아버지의 부인이지만 준서의 친할머니는 아니니까요. 준서는 할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빠의 동생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빠의 양자입니다. 미연은 준서의 생물학적 어머니이지만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이모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8년 동안 준서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밤새 울다가도 아침이면 웃는 얼굴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학교 입학식에 함께 가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줬습니다. 그것이 진짜 엄마의 사랑입니다. 준서는 진실을 알고도 할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났지만 할머니가 자신의 진짜 가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미연은 아들을 다시 만났지만 엄마 노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모로서 준서의 삶의 작은 부분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모양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준서는 이제 압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그는 박준서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아들, 미연 이모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조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도 준서처럼 자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나 법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으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남편의 배신을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이 없었다면 준서도 없었을 테니까요. 준서는 거짓말을 용서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가 모두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임을 이해했으니까요. 미연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용서, 이해, 그리고 사랑. 그것이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행복합니다. 복잡하지만 따뜻한,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된 그런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혈연이 아니라서,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완벽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준서가 일기장에 쓴 것처럼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랑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